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배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정신장애인의 약물 중단 경험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연구 주제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과 약물 복용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는 하죠. 만약 정신장애인이 약물을 중단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약물을 먹지 않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재활시설 이용이 거부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정신장애인에게 약물을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1세대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받은 정신장애인 중에서 30-40% 정도가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약물보다 내약성이 우수하다는 명확한 증거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장애인에게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약물을 강제하는 정신건강복지 영역의 관행에 그동안 이야기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기한으로 정신약물을 복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신약물을 중단한다면 당사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또 정신약물을 중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약물 중단에 대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진단을 부여받은 경험이 있으며 정신약물을 6개월 이상 복용한 적이 있고 또 2년 이상 중단한 적이 있는 당사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의 약물 중단 경험은 총 4가지 범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범주들을 보시면 혼돈과 현실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실 텐데요. 이 연구에서 말하는 혼돈이라 함은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괴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정신적 증상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정서와 상황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이라 함은 정신장애인이 발병 이전부터 경험했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또 대인관계와 같은 외부 세계를 칭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약물 중단 경험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당사자가 약물을 떨쳐내고 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에게 혼돈은 어떻게 출현하였을까요?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언급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 주변에 조성되었던 부모님의 강압적인 훈육 방식, 가족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경험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약함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참여자는 이를 정신과 질환에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 구축된 상태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 지형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트리거라는 것이 발발하는데요. 트리거는 정신적 고통을 발현시킨 결정적인 방아쇠가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트리거가 된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정신적 고통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빠져나갈 수 없는 압도적인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아래 문구는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요. 첫사랑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과 비슷한 시기에 겹쳐졌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조현병 발병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적 고통이 되는 이유는 괴로움과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괴로운 형태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서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각하지 못하는 감정, 소리, 광경들을 본인만 느낀다는 것은 정말 압도적인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참여자 중에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독가스를 뿌리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종말적인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혼돈은 본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 나에게만 보이는 광경, 끊임없이 연상되는 생각들, 우울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어찌할 도리도 모른 채 영락없이 견디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고통을 넘어 혼돈으로 가는 사막이었습니다. 결국 참여자들은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통제할 수 없고 이에 매몰됨으로써 원래 위치에 있던 본인의 생활, 즉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영역은 점차 현실의 영역을 침범해갔고 둘 사이의 경계도 모호해졌습니다. 특히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들리는 현상은 현실을 분간해내기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를 혼돈과 현실이 겹쳐있는 세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이 서술을 보시면 참여자는 환청의 내용을 그대로 믿게 되면서 무엇이 실제 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종종 빠지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현실이 겹쳐있는 세상 속에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겠죠. 명료한 현실 속에 위치한 타인들은 이런 당사자들의 방식과 행동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연구 참여자들을 포기하거나 떠나갔고요. 정신적 고통의 발생 이후 참여자들의 인간관계는 거의 끝나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활동과의 단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순간 타인들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약물을 투여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신의료 체계로의 이동은 경제활동이나 학업활동 등의 현실과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만듦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단절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참여자들은 약물을 복용할 때 그 작용을 어떻게 경험하였을까요? 참여자들이 경험한 약물의 작용은 위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부터 효과를 느꼈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진정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환청의 목소리의 크기가 점차 작아져서 원래는 50마리였던 목소리가 10마리로 줄어드는 느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약물의 작용은 실제로 급성기 상태에서는 지혈제처럼 단기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약물은 정신적 고통만을 위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다른 요소들까지도 위압하였습니다. 약물 복용 이후 잠이 쏟아지고 멍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현상들이 뒤따랐습니다. 감각이 둔감해져서 밥맛이 모래맛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감정이 둔감해져서 웃겨야 되는 상황인데도 웃어지지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기능과 생각하는 기능도 저지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체적인 고통들까지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즉, 약물에 취해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의 다른 감각들까지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약물은 혼돈을 억누르는 장막과 같은 역할을 할 뿐 혼돈에서 궁극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돈에 의해 현실이 잠식되었던 당사자들은 약물 복용을 통해서 다시 현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참여자들은 오히려 약물로 인해 현실로부터 더욱 분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신적 고통은 지속된 것이죠. 특히 참여자들은 약물을 복용하던 중에도 수차례의 재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약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더 이상 약물을 복용할 이유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약물 복용이 재발과 관련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되면서 약물 복용과 재발 예방 사이의 연결고리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 점차 끊어져 갔습니다. 약물의 위압 작용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은 약물 복용 이전에는 가능했던 사고 기능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리셋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과도 싸우고 약과도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거죠.
결국 위압작용은 참여자들의 활동도 저지하여서 퇴사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회에서도 소외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약물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게 되면서 약물의 위압작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약물을 중단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적 고통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위압작용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둘 사이에서의 고민과 사투를 통해서 약물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로 위압되어 있던 정신적 고통은 약물 중단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약물을 중단하면 다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편안한 상태가 되지만 이내 곧 정신적 고통이 다시 심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참여자들은 차라리 정신적 고통을 내 힘으로 견디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즉, 약물 복용의 효용 가치보다 약물을 중단했을 때의 효용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때 효용 가치 측정의 주체가 가족이나 의료진과 같은 타자에서 당사자 스스로에게로 전환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약물이라는 장막을 벗기고 혼돈과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참여자들은 자신의 혼돈을 약물로 덧씌워진 시선이 아니라 내 고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참여자들은 약물에 항상 쩔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본연의 명료한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왜 그런지, 내 현재 감정 상태는 어떤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진정한 병식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명료한 의식으로 정신적인 형상과 관련된 내용이나 학문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고통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지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스스로와 비교해보기도 했고요. 또 정신과 관련된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다방면의 관점을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의 내용을 복기하면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분석해보거나 스스로의 정신적 고통을 영혼을 느끼는 것, 다른 세계와의 벽이 허물어져 그 세계가 보이고 들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언어로 정의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찰, 공부, 정보 수집, 분석, 정의와 같은 이런 과정들은 마치 일련의 연구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과 혼돈을 구분해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더 이상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바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그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봐야 죽지 않는다는 것, 그 고통에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느껴져도 이제는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는 태도로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여자들은 혼돈과 현실 간의 간극을 인식하게 되면서 현실이라는 목적지를 보다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타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직설적인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서 그간 본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현실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그 간극을 인식하기도 했고요. 꼭 타자들과의 교류가 아니더라도 참여자들 스스로 내면의 전환을 통해 그 간극을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약물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자들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되찾기 위한 노력 속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혼돈으로부터 잠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야 했는데요. 그 대신에 참여자들은 혼돈 속에서도 언제든지 현실이라는 N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저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침반은 인지적 나침반과 정서적 나침반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인지적 나침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악화되기 전에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한 현상이 평소와 다르게 어떻게 지각되는지에 따라 본인이 혼돈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 한 분은 광고 포스터 모델의 머리색이 노랗게 변하고 눈이 빛나거나, 또 다른 한 분은 상대방의 입은 닫혀 있는데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단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혼돈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들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단서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버티고 스스로 조율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내 정신은 내 것이기에 이를 잘 조절하고 버틸 수 있는 주체도 결국은 나 자신이고 내게 가장 잘 맞는 대처법을 찾아 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신의료 체계의 교과서적이고 획일적인 치료법은 오히려 당사자의 개별성과 개인적인 사건들을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참여자들은 약물이라는 획일적인 치료 수단에서 벗어나면서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 맞춤형 회복 방법을 조금씩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각자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정신적 고통의 회복 방법 역시 달라야 하는 것이죠. 참여자들에게는 또 다른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서적 나침반이었는데요. 참여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정서적 지지체계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사자 동료들의 온전한 이해는 옆에만 있어도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전통적인 정신의료 체계에서 벗어나 최대한 당사자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전문가들도 큰 지지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나 위치와는 상관없이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다 한들 그 사실이 그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신적 고통은 예전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은, 견딜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굳이 그 고통을 없애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현실은 사실 참여자들에게 마냥 녹록지만은 않았는데요. 되찾은 현실 속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잃었던 지식과 기능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약물의 위압작용과 그 여파는 약물을 중단한 이후에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복구 노력과 훈련을 통해 참여자들은 현실과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던 시점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다 정신적 고통이나 약물로 인해 빼앗겼던 활동과 자리를 되찾은 상태에 있으셨는데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부족함 없이 하거나, 당사자 단체 활동가나 당사자 강사로 활동을 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구 참여자들의 목표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일련의 경험들은 참여자들이 더욱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꿈꾸고 있었고, 그런 삶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합니다. 먼저 본 연구는 비약물 치료와 실천에 대한 타당성과 윤리성의 근거를 제공하는데요. 한국정신건강복지체계에서는 재발과 자타의 위험 차단을 명목으로 비약물 치료를 비윤리적이고 비전문적인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당사자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문에 약물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까지 약물이 강제되는 현재의 실천 원칙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고, 비약물 치료와 약물 중단에 관한 실천 원칙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초생활수급권의 유지나 특정한 정신재활시설 이용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약물 강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으로 당사자에게 약물 복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신장애인에게만 복지 수혜 조건으로 약물 복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로 인한 자타의 위험과 재발 가능성은 약물 복용 여부와는 장기적으로 큰 상관이 없었죠.
따라서 당사자에게 제도적으로 약물을 강제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형성을 동반하는 비약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약물 중단의 각 과정 중 일부는 참여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주변의 다양한 정서적 지지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통에 대한 인지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당사자의 현실로의 회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비약물 치료는 수평적 관계와 진정한 소통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신약물은 정신보건 학계와 실천 현장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라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물 복용만이 정신장애인 치료라는 기존의 도식을 수정해서 당사자에게 진정 필요한 실천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치료들에 대한 연구와 실천들도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와 약물에 대한 여러분의 선입견도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강의가 이에 도움되었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